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워낙에 구성적인 측면 그리고 촬영이라고 하는 측면, 뭐 미장센 등등에서 많은 이제 상찬을 받았어요. 영화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그래서 영화 안에서 반복되는 마치 이제 기우도 아버지 이거 참 상징적이네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상징적인 구도, 뭐 장면 배치, 미장센 등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계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지점들을 의식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세트 영화론 같은 것들도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배상민 작가님이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영화의 의도나 의미 같은 것들을 혹시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형식이나 미장센의 분석, 그러니까 미장센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영화의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현대 영화에 와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뒤에 이제 배경이나 소품, 그 다음에 인물의 동선을 이제 주로 미장센이라고 칭하는 게 많죠. 근데 이 미장센의 형식 분석은 어쩔 수 없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제를 생각하는 주제가 두 분과 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의 기생충 근성을 드러내는 영화다라는 그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의 미장센과 형식 분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전제로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계단의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주목을 하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뻔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계단의 상승과 하강을 봉준호 감독은 자꾸 아이 레벨로 잡아요. 평평하게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인물을 풀샷으로 잡아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의도죠. 상승과 하강을 그리겠다는 명백한 의도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영화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세트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점이 세트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송강호의 집이 세트임에 틀림없고, 두 번째 그 지하실은 세트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다음 그 집은 1층은 세트가 아니에요. 메이킹 필름을 보면 2층이 블루 스크린으로 돼서 2층을 CG로 입힌 거죠. 그러니까 2층도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과 하강의 이동 결과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선 송강호의 집을 보게 되면 송강호의 집은 첫 장면에 다 압축돼 있어요. 와이파이 찾아서 인물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그 뒤를 아마 스테디캠 같은 걸로 따라간 것 같은데 그 뒤를 쭉 따르다가 결국은 화장실 위에서 와이파이를 잡는단 말이죠. 요거는 아마 의도를 했겠죠. 영화에서 뜬금없이 와이파이를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송강호의 집을 보여주기 위한 감독의 의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거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모든 공간이 화장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마 감독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은 이미 화장실 아래에 사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장면으로 지금 송강호 가족이 처해 있는, 그래서 이들이 장차 기생충이 될 수밖에 없는, 마치 변의 알을 쓸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그런 존재들임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 미장센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층이죠. 사실은 2층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의 딸방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2층을 설정했다는 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2층은 상승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강호의 아들이죠. 최의식은 끊임없이 유일하게 상승 욕구를 가진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석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층 공간에 올라가서 이 딸과 얘가 만드는 이 러브라인은 사실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동아줄이죠. 상승할 수 있는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2층은 어떻게 보면 최의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2층이 세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지하실인데 특이할 점이 있어요. 모든 계단은 아이레벨로 찍는데 두 계단은 아이레벨로 안 찍어요. 하나가 지하실의 그 가파른 계단 공간이고, 두 번째는 송강호가 박 사장 찍고 난 다음에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갈 때 아이레벨로 안 찍어요. 현관 계단은 아이레벨로 안 찍어요. 그건 수직으로 찍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태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연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현관 계단은 빼고
그 계단,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은 굉장히 가파르게 연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 레벨로 찍죠. 아이 레벨. 하이 레벨로 찍죠. 사실은 아이 레벨로 찍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 계단 세트 자체는. 그러니까 감독은 아이 레벨로 찍을 공간 자체를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강의 위험이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제대로 거기서 걸어 내려가는 게 없어요. 거의 다 굴러 내려가요. 그 다음에 돌도 굴러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강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위험, 그 다음에 두려움을 저는 그 계단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태롭게 하강하고 나면 그 안은 마치 인간의 장기처럼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또다시 구불구불한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걸 쭉 따라간단 말이죠. 화면들이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기생충임을 증명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기생충이 되는 건 두렵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불구불한 인간의 장기로 표현되는 그 미세함 센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껴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거기에 있던 그 1호 기생충 근세. 이 근세는 여기서 이런 데서 가지고 살다 보니 대왕 카스테라 때문에 내려오긴 했는데 살다 보니 여기서 태어난 것 같고 여기서 결혼한 것 같고 박사장 참 좋은 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박사장의 그 위에 올라가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희생해가면서 그 불을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주랑 동화되는 거죠.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보 비슷하게 나와요. 왜? 그 생활을 숙주의 기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뇌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송강호가 결정적으로 하강하는 것은 바로 그 형광계단에서거든요. 거기서 같이 연출을 해요. 같이 하이레벨로 연출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그 송강호가 갈 곳은 자연스럽게 인간 장기처럼 운유되어 있는 그 지하실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이 컷과 컷을 잘 이어붙이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컷과 컷을 이어붙이는 스타일리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타일리스트들이 존재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레오 까락스 시대 정도나 가능했던 시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현대 영화 문법 속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봉준호가 칸에서 이 영화적 완성도를 평가를 받았다면 그 세트 구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적합하게 드러내는 세트 구성을 치밀하게 계산한 데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로드 넘버원 PD를 할 뻔했던 대상민 작가답게 굉장히 타이트한 영화 분석, 형식적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화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하실에서 근세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몇 가지 이제 그 도구들로 보여주는 과정 안에서 그 콘돔을 이제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사실은 그들도 결국에는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지하실에서도 즐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박사장 부부가 침대 위에서 침대가 아니죠. 소파 위에서 섹스 장면을 하는 것과 연결되면서 그들 사이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첨예하게 작동할지라도 오히려 삶의 생리라고 하는 것, 노골적인 삶의 생리는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좋은 디테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노골적인 연출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거나 주목할 만한 디테일들이 아마 각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경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계속 근세가 지금 중심 인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근세가 사는 그 지하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책장이 있다는 거예요. 책장이. 근데 요즘에 뭐 하도 이제 리얼리티 프로가 많아서 남의 집 구경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 근데 이렇게 책장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하에 사는데 지하 생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책장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 꽂혀 있는 책이 이제 그 법학 관련 전문 서적이고 심지어 제목이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마 이 사람은 법학도 오고 나름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저는 그 기택의 그 붉은 얼굴. 근데 이게 이 붉은 얼굴은 일종의 너는 혐오스러운 존재야 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는 거고 마치 그 냄새가 형상화된 냄새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기택의 붉은 얼굴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송강호 영화 많이 봤지만 출연한 영화 많이 봤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피부가 더러운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더럽다는 게 아니라 뭔가 더러운 것에 이 접촉성 피부염, 더러운 것에 접촉한 뒤에 걸린 접촉성 피부염의 상태가 치료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기된 어떤 그런 얼굴이거든요. 이게 약사적 지식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얼굴이 정말 이 관객한테 어떤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연민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공준호의 얼굴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애매함들을 표현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점점 붉게 삼기되면서 뭔가 폭발을 할 것 같은 이 느낌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박건영 선생님은 어떤? 제가 생각했던 디테일 3개 있는데 2개를 아까 배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기후의 문제. 저는 입시 출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기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2층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으로서 이 기후가 그려지는 것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계단에서 자꾸만 굴러떨어지는 장면들 처음에 가족들이 지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들키는 장면과 나중에 수석을 떨어뜨리고 또 기후가 또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하강 신분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가거나 떨어지는 거죠. 사고죠. 일종의 정말 내려가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러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인 신분의 하강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봉준호 감독이 아마 의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연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광이라고 이제 가사도우미로 나오는 문광 씨가 기후가 이제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당에 탁자에서 자고 있는 연교를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깨우는 장면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통유리를 통해서 기후가 쳐다보고 있고 그 뒤에서 이제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가사도우미와 여자 주인 사이에 통유리의 사이 선이 있어요. 모서리 선이 정확히 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연교와 문광이 대치하고 있다가 계속 부르죠. 사모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부르다가 안 일어나니까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서 깨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가사도우미가 잘리거든요. 해고고 나가죠. 결국은 어떤 계략에 휘말려가지고 기택 내 가족의 계략에 휘말려서 잘리게 되는데 그 장면도 사실은 그래서 저 봤을 때 약간 놀라웠거든요. 아 이거를 일부러 저 위치에서 찍었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인터넷에 그거를 찍어갖고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선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실제로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몽테라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참 디테일한 것에 다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찍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규가 문광에게 해고 통보를 할 때는 철저하게 그냥 두 사람은 정적인 자세로 앉아서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또 아주 경직된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은 씬이어서. 배상민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더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어제 10시간 강의하는 날이라 집에 와서 대본을 보긴 했는데 이게 제 질문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좀 반대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말단 지역적인 디테일 가지고 서로 딱 논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가들이 모든 씬과 모든 대사와 모든 장면에 의미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주술에 빠져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봉테일이라는 말 때문에 봉준호는 모든 거가 다 디테일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
와인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짚어주셨지만 계급 문제. 거기에 캡이 딱 씌워져가지고 계급이야. 이 모든 디테일은 다 계급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영화를 오독하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봉텔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디테일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봉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영화 스텝 사이드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인가 연출할 때 배우가 저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 걸릴 거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초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출할 때의 그 배우의 동선이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로 잰 듯이 빈틈없다는 뜻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체를 빈틈없이 짜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적 완성도를 뽑아낼 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영화적인 뭐 촬영이나 앵글이나 그 배우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배우의 연기까지. 그래서 봉태리라는 말에 주술이 씌인 것처럼 뭐 영화의 모든 장면에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의견도 저희가 리액줄 채널이 다른 유튜브 채널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선을 과잉 방어입니다. 과잉 선을 방어. 그어서 알려드립니다.